한국 공동 포럼의 상임 대표이신 박태순 우리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건데 1시간 정도 강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부터는 분반별 토론하고 발표 시간을 가질 건데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만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공론이 분권자치, 그다음 시민정치 요 분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건데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 들어보면 알 겁니다. 특히 시민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정치는 공론을 바탕으로 시민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점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줌으로 듣는 분들은 좀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마다 한 번씩 현장 그 강의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민정치는 분과반에 총원이 9명인데 100% 출석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회원님들도 각 분과별로 현장 수업할 때 100% 출석해서 훌륭한 성과를 많은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즐거운 강의, 유익한 강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19쪽을 보게 되면은 주요 이제 프로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고, 저는 박태순 우리 대표님께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 중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주민이 삶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결정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에 필요한 정신과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대한제국에서 제정했으나 일제 침략으로 단명한 향약 규정 및 향해 조교의 전통을 개성 발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박태순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소리 들리나요? 네네. 들려요? 네. 네. 여기 분권혁신운동본부에 오니까 이 코로나도 별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뚫고 분권운동본부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40-50분 정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거죠? 예. 8시 2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때까지 다 안 될 것 같은데. 예. 강의 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잠깐 8시 하시면 되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5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거라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고민하면서 사실은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치분권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내용을 더 채우게 돼요. 그래서 아마 쭉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고민의 정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그 한국공론포럼에서도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제 고민의 가장 솔직한 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다듬고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론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썼지만, 공론장 운동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장 운동을 좀 만들어 가자. 근데 그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공론장 운동을 제안하게 된 배경하고, 공론장 운동에서 그 핵심적인 가치와 공론장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특징, 그 다음에 전략과 원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라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공론장 운동이 뭐냐, 저는 이제 한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적 과제에 대해서 공중이 모여서 공론을 형성하는 추상적인 공간을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론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영역에서 삶의 주체들이 모여, 생활 영역, 삶의 주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주제로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형성해 가자는 운동이다. 여기 지금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생활 영역, 그 다음에 삶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주제로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형성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론장 운동이고요. 공론장 운동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공론장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페이지로는 책 페이지가 21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이런 공론장 운동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1860년대 이렇게 소위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기기관이 뭐 이렇게 발견되고 그랬다는 거.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세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아마 그 산업혁명 시대보다 훨씬 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발전에 따라서 사회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변화 과정에서 삶의 생애적인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삶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차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대립과 이제 갈등이 만연해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불안과 위기가 가중되고 대립과 갈등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행정이나 의회나 심지어는 그 87년 이후에 형성되었던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죠. 소위 대의제적인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생활 중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그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 절박감 같은 것이 지금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 주체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론장 운동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치 역량도 강화하고 공동체에 대한 회복도 하고 국가와 주민 간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론장 운동을 제가 제안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요, 생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죠.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민주주의여 만세 뭐 이러면서 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를 추구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87년 이후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일종의 제도화였었어요. 87년 6월 항쟁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거였었고, 그 이후에 20, 30년 동안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었다면, 이렇게 국가 자체가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대의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생활의 위기를, 직면한 위기를,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함께 생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절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내용적으로 보면 촛불혁명과 주민의식이 고양이 되면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이거잖아요. 촛불혁명의 메인 구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서 정보자원이 확대가 됐죠.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나 청원 방식의 문제 해결의 한계를 경험을 해왔습니다. 청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뭘 해달라는 거죠. 이것 좀 해주세요.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게 제대로 잘 안 되죠.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 생활상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구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제안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통 권력을 형성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내용을 형성하고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종의 파워를 행사하는 것을 소통 권력이라고 합니다. 개인으로는 별로 힘빨이 안 실리잖아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잘 정리된 내용을 형성해가면 그거를 또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소통 권력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보는 것이 청와대 청원방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뭐 30명이 되면 뭐 국가가 대답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있는 소통 권력의 원천은 뭐냐면 논의의 공익성, 공정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형편없으면 누구도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집단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전체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담이 되는 내용이면 그거는 관철되기 어렵겠죠. 그죠? 결국 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의 힘이 공익성과 공정성, 진실성을 담고 있어야만 그것이 힘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의제의 한계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의제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의제의 한계의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인가요? 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작은 사익에 얽매여 있다면 그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대의제를 극복하는 힘으로서 작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의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소통 권력을 얘기할 때는 대의제를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넘어선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띠냐면 우리가 사인들이 모여서 공적인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내용에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이 반드시 반영돼 있어야만 공신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통 권력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기관과 협력과 긴장관계, 저는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국가기관과 주민 간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굉장히 오랜 동안 소위 국가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왔잖아요. 또 권위주의 하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지시하고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모여서 논의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제대로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치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국가와 주민 조직과의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갖지 못할 때는 실제로 제대로 된 논의와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긴장, 또 한편으로는 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자치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공론화와 공론장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요.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적인 과제에 관한 논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방식이 있죠. 신고리 오르코기부터 뭐 여기 그 부산 BRT까지 그거는 공공기관이 제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의 방식과 의제를 공공기관이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시민은 거기에 참여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그 공론장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론화 방식에서 공론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주체면에서 보면 공론화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반면에 공론장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한 의제라면 공론장은 주민 삶의 문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동기에 있어서도 공론화는 대의제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공공기관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권한을 유보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공론장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죠. 공론화는 정책 결정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공론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쭉 내려가서 관심을 보면은 공론화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정책 결정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중요해요. 다수결로 하든 뭐 무슨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든 결정을 하면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획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일어난 데는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집단화가 일어나고 찬반 대립이 일어나죠. 그런데 공론장은
소통이 목적, 소통 자체가 목적이고 공감과 상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식도 공론화는 개별 선호 투표를 통한 다수결 방식이라면 공론장은 당연히 토론을 통한 내용적 합의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논의해서 내용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압력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 권력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론장 운동의 가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가치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공론장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여기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느낌 오시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요.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50년 전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죠? 옛날 문제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절박한 문제,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코로나라든지 뭐 실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중소상공인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삶 주변에. 근데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죠. 근데 공론장 운동은 내 삶에 관한 우리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론장의 가장 최대의 가치는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탈이념적이고 탈조직적인 운동해야 된다. 탈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좌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보 보수 이런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건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론장 운동은 굉장히 기동전적인 운동이에요. 사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 옛날처럼 조직 무슨 뭐 민주노총이나 뭐 무슨 한국노총이나 이런 것처럼 어마무시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 건설이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론장 운동의 가치는 다양성과 소수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해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수에 의한 폭력을 거부하고 일방적 결정을 지향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공론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수자가 자기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 방법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죠. 수평적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목적으로 하되 강요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심도 깊은 논의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대의제를 능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준 높은 결론은 어디서부터 도출되냐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수준 높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론장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야지 되고 그 공론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치고 각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 운동의 특징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은 이렇게 쓰니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개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도 남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존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론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공론장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멍청한 그냥 그 얘기하지 않는 전체의 의사에 따르는 그냥 알갱이가 아니에요. 공론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특징과 자기 발언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화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주체화된 인간과 주체화된 인간이 만나서 논의를 할 때 그 논의의 질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론장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과 기량적인 관계에 있는 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운동도 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고 싸우는 대상으로 했던 적도 있었죠. 시민운동 과정에서 정책 가지고 굉장히 대립과 긴장을 중시 여겼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오히려 국가 권력에 포획돼 가지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또 자금을 받고 국가가 요청하는 일을 이렇게 대신해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고 종속된 형태의 운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론장 운동은요, 여러분, 실제로 내 삶이 좋아지고 나의 주권 또 우리들이 보다 더 상호 주관적인 관계가 되려면 실제로 국가하고는 공공기관하고는 긴장과 협력 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지만 절대로 종속적이지 않은, 이걸 이제 공화주의적으로 얘기하면 비지배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지배되지 않는 거죠. 주체 대 주체 간에는 지배돼서는 안 되잖아요. 종속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 주체성은 견지하고 있으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적이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보다 우리가 논의한 결과가 훨씬 더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이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의회라든지 뭐 행정기관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권력기관과 기량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향후에는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론장 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과정 중심 운동입니다. 과정. 우리가 결과 중심의 운동이 있다면 이건 과정 중심의 운동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논의를 통해서 절차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타당성을 형성해 갈 것이냐, 논의에 있어서 합리성을 형성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이 과정을 어떻게 잘 밟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의 파워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죠. 과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힘을 형성하는 원천이고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결과 중심 운동이 아니라 과정 중심 운동이다. 그리고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중심 운동입니다.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직면한 문제들에 관한 운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공론장 운동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와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관계가 변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하고 함께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걸 해법을 모색하고 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는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더 공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공론장 운동의 그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어딜 가든지 있잖아요. 이게 촛불혁명의 효과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한 측면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위기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여러 그 측면들로 인해서 지금 전국 어디를 가든지 공공기관이 시작하는 일들이든 아니면은 그 다양한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부산만 해도 뭐 제가 지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여기 뭐 그 부산시청에 세균 실험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차려놓고 지금도 거기서 농성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19만 몇천 명 그 서명 받아가지고 지금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시청 안에서. 그리고 뭐 가덕도 뭐 비롯해가지고 많잖아요. 이게 아주 전국에 편재한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 권위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정보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디든지 이제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이제 현장들이 존재하는데 그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데모해가지고 싸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어내면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을 형성할까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공론장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주민 역량 강화로 귀결돼야 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뭐 경청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요, 대도시 몇 군데를 빼놓고는 문제 제기 자체를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아직도.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문제 제기 자체가 공동체를 해치는 것처럼 인식돼 가지고 문제 제기 자체가 그리 편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논쟁하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수평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인 대화, 뭐 상호, 뭐 협력적인 뭐 논의,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걸 실제로 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훈련이 동반돼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살아있는 교육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국 공론포럼 같은 데서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한 이제 그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 관련된 이제 공론장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산이면 부산, 뭐 또 뭐 대구면 대구, 뭐 조그만한 그 군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폐기물 관련된 문제를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 지역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작은 공론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또 폐기물 문제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연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도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또 연대하고 또 협력하고 그냥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역에 공론장을 할 때는 거기 미디에이터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그 프로세스 같은 거, 그 공론장 만드는 프로세스 같은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실제로 도와주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할 때는 또 도와주고 이렇게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고 하면서 서로 힘을 키워가는 이런 과정을 실제로 해내야 됩니다. 한국공론포럼에서 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대로 또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문제는 또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외교나 안보나 뭐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전국적인 현안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뭐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국적인 문제인과 동시에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론장 운동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논의 주제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논의 주제를 잡아낼 수 있는 역량이 운동 역량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근데 어떤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거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굉장히 갈등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자체적으로만 해결 안 되고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불편한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공론장 운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론장을 만들 이제 주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은 폐기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논의를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 규모가 좀 크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실제로 구성을 하기 전에 공론장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사전 준비라고 하는데 사전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용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향후에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론장의 구성입니다. 공론장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인 참여고 또 하나는 인위적인 구성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일 때 수준 높은 논의가 가능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위적인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범위가 넓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의 질적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구 구성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이해관계의 질적 차이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래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내재화되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의 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예. 그 다음에 공론장은 의사결정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호 기반 다수결 결정과 또 하나는 상호 이해 기반 합의에 의한 결정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는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호 기반 다수결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가기 위해서는 선호 기반 다수결에 의한 방식보다는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에 의한 결정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왜 그럴까요? 삶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외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해 기반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로 다 현장에서 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의제입니다. 의제는 아젠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논의할 주제들의 목록을 의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의제를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제, 여기 의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의제를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공론화에서는 공공기관이 그 의제를 정해서 내려줘요. 이거 결정해. 이게 논의할 주제야. 그런데 공론장에서는 이 의제를 논의할 주제를 논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제에 내 관심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발성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모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관심도는 떨어지기 마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의제 자체가 중요한 합의의 산물인 거예요. 의제 자체가.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 자체가 합의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배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공론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세칙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요. 운영 세칙은 그 모임의 운영에 관한 헌법이에요, 헌법.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헌법 잘 모르고 헌법에 대한 존엄성도 지금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이 13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는 헌법 조문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까지 2조까지 딱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는지 잘 모르시죠? 130조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국민이 만든 헌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피와 살이 헌법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은 투쟁의 산물이에요. 그 헌법 조문 하나하나에 실제로 살과 피가 묻어 있어요. 언론의 자유는 실제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다 이렇게 그 하나하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논의가 잘 되려면 운영 세칙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꼼꼼하게 잘 만드는 과정에서 그 규정에 대한 책임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운영 세칙, 이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 방식을 잘 정해야 돼요. 공론장을 운영하려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뭔가 폐기물에 관해서 좋은 내용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뭔가 하여간 그 폐기물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등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식의 수준을 더 높이고 그리고 사적인 관심으로부터 공적인 관심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야 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 문제에 관한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줘. 이렇게 생각을 키워줘요. 판단도 키워주고. 그러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배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토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공부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토론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은 뭐 전문가의 뭐 강의가 더 필요하냐? 이거는 그 사안의 특징에 따라서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의료 관련된 거 가지고 이제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거는 의료는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내가 아픈 병원 가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공공병원에다가 무슨 과목을 집어넣을지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 산부인과를 내야 되는 건지 뭐 내과를 내야 되는 건지 뭐 심장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라는 게 뭐고 뭐 주로 병원에서 뭐 하고 이런 그렇죠? 그런가 하면 생활과 밀접해서 공부는 별로 안 해도 되는데 토론을 많이 해야 될 주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론장을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는 공부할 내용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강화해 가지고 논의할지가 각각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도 깊은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걸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정성이 중요해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그만큼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일을 20년 이상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깊은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논의 기회를 주고 자율성을 부여하면 정말로 사람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을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결정에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공공기관 자기 내용 근데 공공기관과 관계를 잘 하는 것은 가서 잘 빌고 아부를 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탁월성이에요. 내용을 잘 만들면 설득하기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오히려 잘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관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공공기관과 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 방법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단순화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들이 중요하고요. 뭐 뒷부분은 뭐 평가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대충 맞았나요? 네, 이상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